호돌이 썰툰. 짧고 무서운 이야기. 꿈 자주 꾸시나요? 꿈에서 저는 어두운 산속 산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저는 삽으로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한참 파다가 무언가 걸리는 느낌이 들어 들여다보니 웬 상자가 있었어요. 상자를 꺼내 열어보니 그 안엔 "나 좀 찾아줘. 난 산장 안에 있어" 라고 쓰인 종이가 있었습니다. 산장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크고 작은 상자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제일 큰 상자를 열어보니 그곳엔 다리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주저앉았지만 상자 안에서 쪽지를 본 것 같아 다시 일어나 상자 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내 손도 찾아줘." 저는 그 옆에 상자를 열었습니다. 팔뚝에 줄이 칭칭 감겨 괴기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손이 나왔습니다. 그 상자 속 쪽지는 "내 목도 찾아줘" 라고 쓰여 있었고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어 산장 밖으로 뛰어갔습니다. 산장이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저는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머니에 무언가 잡히는 것을 느끼고 꺼내보니 쪽지가 들어있었어요. 왜 그냥 가? 그리고 제 앞엔 아까 그 산장이 있었습니다. 영희와 미애는 그날 무슨 이유에서인지 크게 다퉜습니다. 화가 난 영희는 그냥 집에 가버렸고 미애는 화나 좀 시킬 겸 동네 슈퍼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흰색 모자, 흰색 코트, 흰 장갑과 흰 양말, 흰 신발을 신은 사람이 다가와 미애에게 말을 걸었어요. 영희는 어디에 있니? 미애는 영희가 조금 괘씸하기도 해서 일부러 모르는 척을 했어요. 그 사람은 조금 서 있다가 이내 가버리더랍니다. 잠시 후 이번에는 검은색 모자, 검은색 코트, 검은 장갑과 검은 양말, 검은 신발을 신은 사람이 다가와 미애에게 말을 걸었어요. 영희는 어디 있니? 미애는 이상함을 눈치채고 역시 모르는 척했어요. 그 사람은 조금 서 있다가 그냥 가버렸습니다. 미애가 집에 가려고 자리에 일어났을 때 아까 그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미애를 급하게 불렀어요. 혹시 아까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영희를 찾지 않았니? 이상함을 느낀 미애는 자신도 모르게 "네, 근데 왜요?" 흰 옷을 입은 사람은 그 사람이 영희를 죽일 거야. 내가 영희를 구할 수 있어. 영희가 있는 곳을 알려주겠니? 미애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영희가 있는 곳을 알려줬습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은 고맙다고 하며 영희가 있는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미애는 뛰어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다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 사람 신발이 검은색이었거든요. 짧고 무서운 이야기. 사촌 언니가 요즘 이상한 꿈을 꾼대요. 침대 앞에 있는 거울에서 요상한 검은 물체가 툭 튀어나와 점점 커지더니 생김새가 기괴한 괴물이 된대요. 근데 그 괴물이 언니한테 "입모양으로 어디로 가야 돼? 라고 묻는데요. 언니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괴물이랑 눈만 맞춘 채 잠도 못 자고 그랬대요. 그렇게 날이 새고 언니는 항상 잠이 모자라서 꾸벅꾸벅 졸고 그랬대요. 그 귀신은 매일 나타났대요. 언니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계속 그 귀신만 봤대요. 계속 그 생활이 반복되니 언니의 상태는 안 좋아졌고 이를 안 큰엄마가 언니를 추궁한 끝에 결국 언니는 여태까지의 일을 털어놨어요. 큰엄마는 언니를 용한 점쟁이에게 데려갔대요. 언니 얘기를 들은 점쟁이는 그 귀신은 이승을 떠나지 못한 악귀라며 다음부터 그 귀신이 나오면 하늘을 가리키랬대요. 언니는 알았다며 나왔고 그날 꿈에도 그 귀신이 나왔대요. 근데 그 귀신을 보고 너무 무서운 나머지 하늘이 아닌 왼쪽을 가리켰대요. 그 귀신은 씩 웃더니 벽으로 쑥 들어가 사라졌대요. 그 다음날 저희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언니 방 왼쪽이 큰아버지 방이셨거든요. 야자 시간에 공부를 하다가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아이들이 노트에 필기를 하는데 오른쪽이 아닌 왼쪽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앞자리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야, 우리 반 애들 필기를 거꾸로 하고 있어."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귀신은 행동을 거꾸로 한대. 미쳤어. 장난치지 마라." 그러면서 친구 뒷모습을 보는데 발이 보이네요. 친구는 실내화를 거꾸로 신고 있었습니다. 짧고 무서운 이야기. 일본의 어느 지방의 이야기. 그곳에서는 남성이 결혼하지 않고 젊은 나이에 죽었을 때 관 속에 여자 이름을 적은 신부 인형을 함께 넣어서 저 세상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불태운다고 한다. 그런 지역에서 한 남자가 여자에게 차여 자살했다. 그 부모는 신부 인형에 그 남자를 차버린 실제 여자의 이름을 적고 그 여자의 사진과 함께 관에 넣어 불태웠다고 한다. 신문에서는 이 이야기를 자식을 생각하는 슬픈 부모의 이야기로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어쩐지 왠지 모르게 섬뜩했다. 보통은 인형에 가상의 여자의 이름을 붙이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죽은 시체에게 시집을 보내는 저승 결혼식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기에 아직 살아있는 여자의 이름을 적고 심지어 그 여자의 실제 사진까지 같이 넣었다는 것이 그 여자애는 과연 그 후로 건강하게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
어렸을 적 친척 모두가 할아버지의 집에 모인 설날, 나는 저택을 빠져나와 눈이 내린 뒷산에 들어갔다. 뒷산에서 가장 큰 나무를 발견하고 신이 나서 나무로 뛰어가던 그때 눈 속에 발이 파묻혀 나는 그만 눈 위로 엎어지고 말았다. 그 순간 희미하게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근처에 사는 아이가 놀러 나왔나? 라는 생각에 주위를 둘러봤지만 인기척이 없었다. 뭐지? 싶어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나는 보았다. 쌓인 눈의 표면에 내 것이 아닌 작은 맨발의 발자국이 찍혀있는 것을. 낚시를 좋아해서 속리산 속에 있는 연못가에 놀러갔을 때 하늘 위로 엄청난 수의 까마귀가 날아다니고 있었다. 기묘한 분위기에 휩쓸려 꼼짝도 못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연못의 중간쯤에서 부르륵 하고 거품이 솟아올랐다. 그 거품을 중심으로 수면은 검붉게 물들었고 잠시 후 대량의 살점과 뼈가 차례로 떠올라왔다. 까마귀들은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 연못 쪽으로 내려와 그것들을 쪼아먹었다. 어딘지 모르게 불길한 광경. 나는 무서움에 산 아래로 달려 내려왔고 집에 오자마자 잠이 들었다. 다음날 나는 TV에서 섬뜩한 뉴스를 볼 수 있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에서 실종된 8세 여아가 속리산 인근에서 다리만 발견되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봤던 까마귀들이 먹고 있었던 건 저 여자아이가 아니었을까? 짧고 무서운 이야기. 한 소녀가 엄마와 장을 보러 시장에 나왔습니다. 소녀가 시장을 둘러보던 중 인형 가게를 발견하게 됩니다. 소녀는 인형 가게에 전시된 삐에로 인형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녀는 엄마에게 삐에로 인형을 사달라고 졸랐죠. 엄마는 할 수 없이 인형을 구입합니다. 그런데 인형 가게 주인이 엄마를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인형과 아이를 절대 둘만 두지 마세요. 엄마는 이를 무시하고 소녀를 데리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엄마는 소녀를 집에 두고 외출을 하게 되죠. 외출 갔다 돌아오던 엄마는 무심코 가게 주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인형과 아이를 절대 혼자 두지 마세요. 엄마는 주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신경을 쓰였기에 걸음을 살짝 재촉했습니다. 엄마는 집에 도착하여 소녀를 부르지만 집에는 정적이 흐릅니다. 불안해진 엄마는 다급히 거실로 들어갔고 그녀는 소파 위에서 입가에 피를 묻힌 삐에로 인형을 보게 됩니다. 엄마는 조심스레 말을 합니다. 혹시 네가 우리 딸을... 그러자 삐에로 인형이 씩 웃으며 대답합니다. 어? 또 둘이 남았네? 14년 전 당시 우리는 학교가 끝나면 아파트 놀이터에서 다 같이 모여노는 게 유행이었는데 그래서인지 항상 아파트 놀이터와 아파트 사이사이 골목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맞은편 아파트에 한 어린애가 사라졌다. 당연히 동네는 시끄러워졌고 한동안 놀이터에 애들도 안 보이고 그랬다. 어른들은 CCTV를 확인했다. 당시 놀이터의 구조상 놀이터에 한 대, 그리고 놀이터 입출구를 조금 지난 골목에 한 대, 그 사이에는 CCTV에는 잡히지 않는 일직선 길이 있는데 놀이터 CCTV에는 분명 그 아이가 놀이터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는데 그 다음 길목 CCTV부선 감쪽같이 아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더란다. 즉 놀이터랑 그 짧은 골목 사이에서 애가 사라진 것이다. 중간의 길은 오직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어른들은 수상한 모습을 발견한다. 어떤 남자가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빤히 바라보고 있는 모습. 그 남자는 사라진 아이가 놀이터를 나가는 순간 그 아이를 뒤따라 놀이터를 빠져나갔다. 아이와 마찬가지로 이 남자 역시 그 다음 길목 CCTV에 찍히지 않았다. 결국 그 아저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지만 그 시대의 CCTV가 화질이 좋지 않았기에 범인을 찾아낼 수 없었고 결국 그 사건은 미수사건으로 끝이 났다. CCTV에서 갑자기 사라진 남자와 아이, 과연 둘은 어디로 간 것일까? 그 남자는 이 세상 사람은 맞았을까? 짧고 무서운 이야기. 남아프리카 어떤 지방에 살아 움직이는 인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영국인 기자가 인형을 취재하러 간다. 그러나 인형은 그 자리에 우뚝 선 채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고 이에 실망한 기자는 그 이야기를 현지인에게 말하자 그들의 안색은 단번에 새파래졌다. 인형은 원래 앉아있는 자세라면서. 기자가 황급히 인형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자 인형은 자리에 앉아 웃고 있었다. 벨기에 북부에 실종의 숲이라는 곳이 있다. 그곳에 가면 반드시 누군가 한 명은 사라진다는 소문 때문에 현지 사람들은 극히 두려워하며 가까이 가지 않는 곳이다. 그곳에 일본 대학생들이 호기심에 놀러갔다. 숲에 다녀온 후 그들은 사라진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다. 하나, 둘, 셋. 뭐야, 다 있네? 역시 미신이잖아. 그들은 결국 아무도 사라지지 않았다고 안심했다. 하지만 숙소에서 그들은 주인 없는 캐리어를 발견한다. 우리는 셋인데 왜 캐리어는 4개야? 아, 실종의 숲. 기네스에 신청되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세계 최소의 유령이 있다. 시카고에서 보석 직인으로 일하는 조지 제임스 톤이라는 남성의 목격 증언이 그것인데 어느 날 손님의 주문을 받아 5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자르기 위해 확대 렌즈로 들여다보는데 그 안에서 이상한 것이 보인 것이다. 다이아몬드 안에 여성이 있다! 조지는 놀란 나머지 소리도 낼 수 없었는데 그녀가 사라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를 응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짧고 무서운 이야기.
몇 년 전 어떤 부부가 휴식차 밤 산책을 나갔다. 다만 혼자 있을 아이들이 걱정되어서 가장 믿음직한 베이비시터를 불렀다. 베이비시터가 집에 도착했을 때 두 아이는 침대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베이비시터는 침대 근처에 자리를 잡고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아이들을 지켜보았다. 한밤중 다소 지루함을 느낀 베이비시터는 TV를 보기 위해 거실로 나갔지만 TV는 부부의 안방에 있었다. 베이비시터는 부부에게 전화를 걸어 안방에서 TV를 봐도 되냐고 물었다. 부부는 당연히 괜찮다고 했고 베이비시터는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다고 했다. 안방 창문에 보이는 천사상이 무섭게 생겼는데 혹시 담요 같은 걸로 덮어놔도 될까요? 전화에 침묵이 흘렀다. 전화를 받고 있던 아빠가 말했다. 지금 경찰 부를 테니까 당장 아이들 데리고 밖으로 나가요. 저희 집엔 천사상이 없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고 3분 후 경찰이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과 베이비시터가 죽은 채 스스로의 피 웅덩이에 잠겨져 있었다. 천사상 같은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남자친구와의 동거 생활. 당시 돈이 별로 없던 나와 남자친구는 운 좋게 동네에서 이상하리만치 싼 집을 구매할 수 있었다. 이사 당일 남자친구는 바닥 장판을 깔았고 나는 벽지를 뜯는 일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 집의 전 주인은 취향이 특이한 건지 모든 벽과 천장에 동물 가죽 같은 재질의 벽지를 발라놨었는데 질긴 가죽 재질의 벽지 때문에 뜯어내기 너무 빡셌지만 이상하게도 그만큼 쾌감이 느껴지는 작업이었다. 마치 손톱 옆 가시래기 살을 뜯을 때와 비슷한 느낌. 여튼 그렇게 열심히 벽을 뜯고 있을 때쯤 나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모든 벽지에 부분 적혀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의문의 날짜. 나는 호기심을 못 참고 그 이름 중 하나를 인터넷에 검색하였다. 그것은 실종자의 이름과 똑같았다. 심지어 날짜마저도 그 사람이 실종된 날짜와 정확히 위치했다. 벽에 적혀있던 모든 이름이 경기도 지역의 실종자 리스트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나는 이를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다음날 우리 집엔 자연스럽게 수사팀이 파견되었다. 집을 살펴보던 기술자 한 명이 벽을 만지다 흠칫 멈춰섰다. 인간이네? 인간? 인간이라니. 선생님, 이미 벽에서 뜯어낸 것들은 어디다 두셨죠? 뜯어내신 건 벽지가 아닙니다. 사람의 살입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방에서 놀고 있었는데 부엌에서 엄마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아이는 엄마에게로 향했다. 부엌에 들어서며 엄마에게 왜 불렀냐고 물어보려는 순간 뒤쪽에서 다급하게 나를 부르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훈아! 안 돼! 그 사람은 엄마가 아니야! 짧고 무서운 이야기. 친구가 말해준 건데 내 친구는 맨날 밤마다 잠들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남자친구랑 톡을 하거든? 그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누워서 카톡을 하는데 핸드폰에 렉이 걸린 거야. 핸드폰 전원을 눌러도 안 꺼지길래 아예 배터리를 빼버렸대. 그리고 다시 카톡을 하려고 핸드폰을 켰는데 갑자기 4444라는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라는 기본 문자가 오더래. 친구가 기분이 나빠서 이게 뭐야? 이러고 있었는데 그 순간 수십 통이 연달아서 오더래. 똑같이 4444 번호로. 너무 기분이 나쁘잖아.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자기 자겠다고 카톡을 보내고 핸드폰 전원을 아예 끄고 잠을 자려고 돌아 누웠는데 그때 갑자기 누가 귀에 대고 말하길 연락 달랬잖아. 부모님이 말하길 내 동생 민지에게는 정신병이 있다고 한다. 동생의 방에서 길고양이의 시체가 나왔을 때 엄마는 동생을 정신병원으로 보내버렸다. 그 후로 동생은 몇 번이고 정신병원과 집을 왔다 갔다 거렸다. 나는 동생이 정신병원으로 보내질 때가 싫다. 하지만 부모님은 항상 민재가 얼마나 아픈지 정신적으로 얼마나 불안한지만 말해줄 뿐 나는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다. 정신병원에서 민재는 항상 독방에 갇혀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하루를 보낸다고 한다. 나는 항상 부모님께 민재를 집으로 데려오면 안 되냐고 간청했다. 당연히 처음엔 부모님도 그러했다. 그래서 민재가 여러 번 집으로 왔던 거고. 하지만 민재가 집에 올 때마다 그의 장난감 상자에서 눈알이 뽑힌 옆집 고양이가 발견되고 동네 놀이터에선 아빠의 면도칼이, 심지어 엄마의 비타민 알약통엔 작은 압정들이 뒤섞여 있었기에 결국 동생은 항상 집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정신병원으로 끌려가고 만다. 나 멀쩡해 엄마. 진짜 멀쩡하다고. 병원 가기 싫어 제발. 민재가 떠나야 할 때가 너무 싫다. 그가 돌아올 때까지 착한 척을 해야 되니까. 아니면 모두가 그게 나였다는 것을 알 테니까. 잠결에 침대 옆 창문으로 올려다봤다. 창문 밖으로 웬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이마는 유리에 닿아 있었고 눈은 밝았으며 입은 빨간 립스틱을 바른 듯 만화 같은 웃음을 짓고 있었다. 아내는 거실에서 자고 있었기에 나는 혼자 무서워 움직이지도 못한 채 그가 창문을 통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어야 했다. 갑자기 그는 손을 들어 유리를 쓸어내렸다. 나를 지켜보며 천천히. 그는 유리창에 글씨를 쓰는 듯 했다. 거실에 있지? 이내 남자는 시익 웃더니 창문에서 사라졌다. 안 돼. 거기엔 아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내의 비명이 들렸다. 짧고 무서운 이야기. 어떤 남자가 호텔 체크인을 하기 위해 프론트로 걸어갔다.
데스크의 여직원은 남자에게 402호 열쇠를 주면서 402호실로 가는 길에 번호 없는 방이 하나 있는데 물론 잠겨있겠지만 그래도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방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녀는 이상하리만치 수차례 이 사실을 강조했다. 남자는 호기심이 일었다. 도대체 어떤 방이길래 그렇게 여직원이 들어가지 말라고 강조를 했던 걸까? 호기심을 참지 못한 남자는 다음날 밤 그 방으로 가 손잡이를 돌려보기로 결심한다. 남자가 번호 없는 방에 손잡이를 돌렸을 때 방문은 당연히 잠겨 있었다. 살짝은 아쉬운 마음에 그는 몸을 숙여 열쇠 구멍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구멍 안쪽으로는 온통 붉은색과 하얀색만 보일 뿐 다른 건 보이지 않았다. 뭐야? 그냥 빨간색 방이네. 남자는 허탈한 마음으로 방으로 돌아갔다. 그 다음날 남자는 프론트에 찾아가 그 방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 사실 어젯밤 몰래 열쇠 구멍을 들여다봤는데 방이 빨간색인 것 빼곤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러자 여자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말했다. 네? 그 방을 보셨어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오시는 투숙객들마다 그 방에서 귀신을 봤다고 난리였거든요. 네? 귀신이요? 네. 3년 전 어떤 남자가 그 방에서 와이프를 살해한 이후로 그 방에서 몸은 창백한데 눈만 붉은색인 여자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나저나 이상하네요. 저희 호텔엔 빨간색 방이 없는데. 남자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렇다면 내가 본 것은 방이 아니라 여자의 눈? 중학교 3학년 방송부였던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방송실에 남아 대본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핸드폰으로 문자가 한 통 전송되었습니다. 방금까지 대본을 정리하던 자신의 모습이 찍힌 사진. 처음엔 속으로 어떤 애가 장난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핸드폰을 꺼버리려는 찰나 저는 너무 소름 돋아 방송실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사진은 제 머리 위에서 찍은 사진이었으니까요. 마치 방송실 천장에서 찍은 사진 마냥. 짧고 무서운 이야기. 유튜브에 메리아나 모르드가드 글래스고프라는 제목의 영상이 하나 있다. 영상을 재생하면 한 남자가 20초 동안 무표정으로 카메라를 쳐다보다가 마지막 2초쯤에 웃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영상은 이게 전부가 아니다. 풀버전은 20초가 아닌 2분짜리 영상인데 원본 영상을 본 153명이 자기 눈을 뽑아 유튜브 본사에 우편으로 보냈고 이에 놀란 유튜브 측은 원본 영상을 유튜브에서 삭제해버린다. 하지만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원본 영상을 찾아내었고 그 사람들은 결국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둘씩 자살해갔다. 사람들은 이 일의 심각성을 느꼈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원본 영상을 찾아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앞에 20초만을 자른 영상, 재편집한 가짜 영상을 주기적으로 올리기 시작한다. 현재 메리아나 모르드가스 글래스코프를 검색하였을 때 뜨는 영상들이 바로 그것이다. 어느 누구도 그 영상을 누가 처음으로 업로드하였는지 어떤 목적으로 제작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비디오 속 남자가 누구인지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을 자살하게끔 만든 저주의 영상. 과연 이 영상은 악마의 체면술일까? 아니면 단순한 해프닝이었을까? 어느 가족들이 놀이공원에 가서 해성 매직 배트를 타기로 했대요. 그런데 엄마가 겁이 많으셨나봐요. 의자의 안전장치가 잠기기 전에 의자에서 일어나서 옆에 벽 쪽에 붙었대요. 해성 매직 배틀의 구조를 잘 모르셨던 거였죠. 의자는 바이킹처럼 흔들리고 벽과 천장은 원통형으로 돌아가는 놀이기구. 안전요원은 벽에 엄마가 서 있는지도 모르고 시작 버튼을 눌렀고 벽에 붙어있던 엄마는 회전하는 원통벽과 의자 사이에서 모든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말았지요. 상상이 잘 안 가신다고요? 믹서기를 상상하면 비슷할 거예요.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비명을 질렀고 안전요원이 비명 소리를 듣고 작동을 중지시켰을 땐 이미 엄마의 몸은 갈기갈기 찢어진 후였습니다. 짧고 무서운 이야기. 1972년 6월 세다르 시나이 병원에 피에 뒤덮인 하얀 가운만 입은 여자 한 명이 나타났다. 병원 주변에서 종종 사고가 나곤 했기에 치료를 위해 환자가 직접 찾아오는 일은 크게 놀랄 일은 아니었으나 그녀를 본 사람들이 구토를 하며 공포에 질려 도망간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 번째로 그녀는 정확히 사람은 아니었다. 그녀는 마네킹에 더 가까웠다. 그녀의 얼굴은 마네킹처럼 티 하나 없었으며 눈썹이 없고 마네킹처럼 눈이 흐리멍텅했다. 둘째, 그녀의 입에는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물려 있었는데 입안에는 피가 가득했다. 그녀는 입에서 고양이를 빼내어 들었고 이내 잠시 휘청거리더니 옆으로 쓰러졌다. 의사들은 마취 후 치료를 진행하기 위해 그녀를 수술실로 옮겼다. 안전한 수술을 위해 그녀의 손을 묶었고 그때까지도 그녀는 쥐죽은 듯 가만히 있었다. 그러나 막상 마취를 시키기 위해 주사기를 드는 순간 그녀는 엄청난 힘으로 저항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힘은 너무나 셌고 두 명의 직원이 붙잡고 있어야 했다. 그때 반대편에 있던 여자 의사가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충격에 빠졌다. 누워있던 여자의 입속에는 사람 이가 아니라 길고 뾰족한 대못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너무나 길어서 입을 닫히지 않고서는 완전히 닫을 수 없을 정도로. 남자의사는 그녀를 잠시 쳐다보다 물었다. 대체 넌 뭐야? 그녀는 거친 숨을 내쉬며 웃고 있었다. 긴 정적이 흘렀고 이내 경비원들이 복도로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그녀는 남자 앞으로 튀어 올라와 그의 목덜미에 이빨을 박았다. 그는 바닥에 쓰러졌고 그녀는 일어나 그를 향해 몸을 굽혀 그의 귀에 속삭였다. 나는 신이다. 이내 그녀는 경비원들을 맞이하러 천천히 나아갔다. 죽어가는 남자의사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녀가 경비원을 한 명씩 먹어치우는 것이었으리라. 짧고 무서운 이야기. 여친과 단 둘이서만 조용한 곳에 있고 싶었던 나는 깊은 밤 차를 끌고 인적이 드문 산길로 들어왔다. 어느 정도 깊이 들어왔다 싶었던 나는 차를 세웠고 그 순간 어디선가 발자국 소리와 함께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바로 옆 창문을 바라보니 차창에 맨발로 서 있는 창백한 여자 어린아이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창에 얼굴을 바짝 갖다 대고 기괴한 표정으로 차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피를 흘리는 입으로 그녀는 말했다. 열어줘! 열어줘! 그녀가 차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귀신 같은 그녀의 모습에 무서워 비명을 지르며 정신없이 차를 돌려 도망쳐 나왔다. 하지만 이튿날 TV 아침 뉴스에서 나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오열할 수밖에 없었다. 실종되었던 여자아이가 오늘 새벽 산속에서 유괴범에게 살해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아, 우리가 어제 봤던 아이가 귀신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차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결국 살해당했구나. 한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 외박 한 번 한 적 없었던 남편이 그날따라 밤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죠. 아내는 늦은 시간까지 남편을 기다리다가 잠깐 잠에 들었습니다. 꿈엔 남편이 나왔습니다. 꿈속 남편이 말했죠. 내가 오더라도 절대 문을 열어주면 안 돼. 그 순간 아내는 잠에서 깨버렸습니다.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결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죠. 근데 그때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는 누군가 싶어 인터폰 화면을 바라보았고 화면엔 남편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표정이 자연스럽지 않아 보였죠. 하지만 그래도 반가운 마음에 문을 열어주려 했던 순간 꿈속 남편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절대 문을 열어주면 안 돼. 아내는 머뭇거렸고 그 순간 미친듯이 초인종이 울리며 문을 열 것을 재촉하였습니다. 아내는 무서웠지만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그렇게 다음날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보았을 때 그곳엔 남편의 머리만 잘려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엔 피로 다음과 같이 써져 있었습니다. 똑똑하군. 그렇습니다. 살인마는 남편의 머리를 잘라 들이밀고 초인종을 눌렀던 것입니다. 짧고 무서운 이야기. 제가 초등학생 때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살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묘지였던 곳을 밀어버리고 지은 아파트였던지라 강남치고는 가격이 매우 쌌던 아파트였죠. 그래서인지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은 있었지만 당시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헛소리로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진 말이죠. 남자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텐데 남자는 대부분 샤워할 때 머리를 서서 감잖아요. 그날도 제가 머리를 감고 있었는데 자꾸 목 부분이 간지러운 겁니다. 샴푸를 뿌려놔서 눈도 못 뜨겠고 그냥 눈 감은 채로 목 부분을 긁다가 계속 간지러운 느낌이 안 가시길래 대충 물을 뿌리고 눈을 떴는데 어깨와 목 주변에 좋기 25cm는 되어 보이는 엄청 긴 여자 머리카락이 뒤엉켜 있는 겁니다. 소름이 돋았지만 그냥 그날은 샤워기에 붙어있던 엄마 머리카락이 붙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넘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날부터였습니다. 제가 샤워를 할 때마다 눈을 잠깐 감았다 뜨기만 하면 목덜미에 머리카락이 붙어있고 그게 너무 무서웠던 저는 눈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두 눈을 크게 뜨고 머리를 감았습니다. 혹시 또 머리카락이 붙어있을까봐요. 그러던 어느 날 물로 샴푸를 씻어내다가 실수로 눈에 샴푸가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눈을 감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순간 아차 싶었죠. 무서운 마음에 샴푸도 못 씻어내고 눈을 바로 부릅 떴는데 그 순간 저는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제 뒤에서 거울을 통해 저를 보고 웃고 있던 긴 생머리의 여인을요. 짧고 무서운 이야기. 나는 꿈을 꾸다가 그게 꿈이란 걸 깨닫는 일이 종종 있다. 즉 가끔 나는 자각몽을 꾸는데 그날은 꿈에서 놀이공원 같은 곳에 있었던 날이었다. 거기서 나는 장난감 기차 같은 것을 타게 되었는데 같이 타있던 두 남녀의 안색이 모두 안 좋았었다. 기차가 한참을 달리고 있을 무렵 기묘한 차내 방송이 흘렀다. 다음은 싱싱한 회 만들기. 싱싱한 회 만들기. 회 만들기?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기차의 제일 마지막 좌석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조그마한 크기의 사람처럼 생긴 것들이 남자에게 달라붙어
때부터 남자의 몸을 방송에서 나왔던 것 그대로 싱싱한 회로 만들고 있었다. 산채로 죽지 않게끔만 잘라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더 무서운 건 그렇게 잔인한 광경이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다는 듯 침착함을 유지하던 여자. 한편 바로 다음 차내 방송이 나왔다. 다음은 도려내기. 이번엔 그 남자와 나 사이에 앉아있던 여자 차례였다. 마찬가지로 조그마한 사람 같은 것이 달라붙어 여자의 눈, 코, 입을 톱니 모양의 가위 같은 것으로 도려내버리고 있었다. 나는 엄청난 공포를 느꼈지만 이게 꿈이란 걸 알고 있었기에 나를 지목하는 차내 방송이 나오기 전에 꿈에서 깨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마침내 나의 차례. 방송은 다진 고기였다. 나는 꿈에서 깨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왠지 좀처럼 깨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고기를 다지는 전동기구가 몸의 바로 앞까지 다가오는 순간, 그 순간 나는 겨우 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4년 후 완전히 이 꿈을 잊어갈 때쯤 무렵 나는 다시 악몽을 꾸었다. 그날 밤 이전에 꿨던 꿈과 똑같은 꿈이 다진 고기 장면에서부터 다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또다시 나는 꿈으로부터 깨기 위해 발버둥쳤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고기 가는 기계가 코앞에 다가왔을 때 나는 간신히 눈을 뜰 수 있었다. 그렇게 꿈에서 막 깨어나 무서움에 떨고 있을 무렵 나의 귀 속에 꿈속에서와 같은 방송 소리가 들려왔다. 또 도망치세요. 다음에 왔을 때는 마지막이에요. 짧고 무서운 이야기. 한 여자가 어느 폭풍우 몰아치는 밤 혼자 자동차를 운전하여 외딴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여자는 그날따라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 최근 여자 운전자만을 습격하는 연쇄 살인마가 있다는 뉴스가 한창 들려오던 때여서 그런지 더더욱 찝찝했다. 여자는 애써 혼자서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하고 다른 생각을 해보려고도 했지만 불길한 느낌을 떨쳐내긴 어려웠다. 그렇게 길을 가다가 어느 인적 없는 길가에서 여자는 외딴 주유소를 발견했다. 마침 자동차는 연료가 부족했던 터라 여자는 주유소에 차를 세웠다. 여자는 차에 기름을 가득 채워달라고 했다. 주유소 주인은 말없이 차에 기름을 채워줬는데 표정과 눈빛이 좀 이상했다. 주유소 주인은 여자를 보며 조심스럽게 주유소 건물 안으로 들어오라고 작게 손짓했다. 그러나 그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여자는 더 으스스한 느낌을 받았다. 기름이 어느 정도 채워졌을 때 마침내 주유소 주인은 여자의 팔목을 덥석 잡더니 강제로 주유소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다. 여자는 간신히 주유소 주인의 손을 뿌리치고 허겁지겁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 도망치듯 주유소를 떠났다. 여자는 생각했다. 저 주유소 주인이 연쇄살인마였을지도 몰라. 그 순간 주유소 주인의 절규 소리가 들렸다. 안 돼! 차 뒷자리에 누군가 숨어있단 말이야. 어쩌면 연쇄살인마는 주유소 주인이 아니라 내 차 뒷자리에... 한 택시기사가 어느 음산한 날 도쿄 시내를 돌고 있었다. 그날따라 유독 손님이 없었는데 다행히도 머리를 길게 길러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검은 옷의 여자가 택시를 세웠다. 여자 손님은 먼 숲길까지 운전을 부탁했고 택시기사는 돈이 되겠다 싶어 손님이 말하는 대로 길을 따라갔다. 한참을 달렸을까? 불길한 손님을 태운 택시기사는 어느새 외딴 숲길에 통과하고 있었다. 오랜 운전 때문에 택시기사는 졸음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래서 낯선 숲길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겨우겨우 지나가고 있었다. 택시기사는 그러다가 문득 백밀러로 손님은 잘 계신가 살펴보았다. 손님이 보이지 않았다. 놀란 기사는 손님을 찾기 위해 택시를 세웠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의 택시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기 직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택시기사는 낭떠러지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귓가에 손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쉽다. 죽어뒀으면 좋았을 텐데. 그 순간 남자는 깨달았다. 그녀가 일반 손님이 아닌 날 죽이러 온 악마였다는 것을. 짧고 무서운 이야기. 한 아이가 있었다. 아이는 집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왠지 모르게 무서움을 느꼈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쳐다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는 엘리베이터에 귀신이 있다고 생각했다. 아이가 너무 무서워하자 다음날 엄마가 엘리베이터 앞으로 아이를 마중 나와 기다려 주었다. 엄마를 본 아이는 몹시 반가워하며 엄마에게 달려갔다. 엄마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도 안 무섭고 너무 좋아.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렸고 아이는 엄마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자 엄마가 나를 불렀다. 아직도 내가 네 엄마로 보이니? 한 남자가 무슨 괴로운 일이라도 있었던 듯 미친 듯이 술을 먹고 동네 개천가에서 잠이 들어버렸다. 몇 시간 후 잠에서 깨었을 때 그 남자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개천엔 놀랍게도 아름다운 인어가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미동도 없이 가만히 있었지만 남자는 그 인어의 사랑스러운 얼굴에 반해버렸고 결국 남자는 허겁지겁 인어를 짊어지고 집으로 들어왔다. 남자는 커다란 수조에 물을 받아 인어를 집어넣었다. 인어는 수조에 물이 출렁이는 것에 따라
부드럽게 몸이 움직였다. 남자는 자신이 인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만큼 남자는 사랑하는 인어가 잘못될까봐 걱정되었다. 사람들이 인어가 있는 것을 알면 언론과 구경꾼들이 몰려들어 시끄러워질 것이고 과학자들이 인어를 잡아가 실험을 하거나 해부를 하려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상만 해도 남자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널 지켜줄게. 그날로 남자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는 오로지 수조 속 인어 앞을 지키며 그녀를 하염없이 바라만 보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자는 점점 초췌해져 갔다. 자꾸만 누군가 자기 집 주변을 맴돌며 인어를 노리고 있는 듯 했기 때문이다. 남자는 불안해져서 잠도 자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형사들이 남자를 발견한 것은 사건이 발생한 지 8일째 되던 날이었다. 수조에는 남자의 아내 시체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으며 남자는 몹시 수척해진 모습으로 정신이 나간 듯 오직 수조만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다. 그가 봤던 인어는 사실 자신이 살해해 개천해버렸던 아내를 정신이 이상해져 착각했던 것이었다. 결국 그는 그렇게 경찰에 체포되었다.